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조금 아프다고 해도 괜찮겠지. 젊은데 뭘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주변 사람들이 어느덧 나이가 들고 나면 작은 기침 소리 하나에도 혹시 큰 병은 아닐까?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닐까? 노심초사하며 걱정을 한아름 안겨주곤 합니다. 그 따뜻한 염려가 고맙고 든든하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막상 우리가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상황이 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늘어날수록 걱정해주던 그 마음들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무게로 다가와대려 마음고생이 더 심해지는 경험 겪어보신 분들 아마 적지 않으실 겁니다. 축하받을 일도 아니고 자랑할 일은 더더욱 아닌데 마치 잔칫날 손님 맞이하듯 북적이는 병문안 인파 속에서 애써 웃어 보여야 하고 어쩌다 입원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뭐래요? 좀 어떠세요? 같이 속으로는 100번도 더 대답했을 똑같은 질문에 또다시 기운을 내어 답해야 합니다. 몸은 천근만근인데 말이죠. 링거바늘을 꽂은 팔보다 어쩌면 어색하게 웃고 있는 입꼬리가 더 뻐근하게 느껴졌던 기억. 수많은 걱정에 눈빛 앞에서 괜찮다고 말하며 정작 속으로는 제발 좀 혼자 있고 싶다고 외쳤던 그 순간들. 혹시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공감하면서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질문.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아프다는 사실을 온전히 회복에만 집중해야 할 그 시간을 때로는 간절히 비밀에 붙여야만 하는 걸까요? 물론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힘든 투병의 시간 속에서 가족들의 헌신적인 사랑, 진정한 친구들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힘이자 버팀목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우리에게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도 같죠. 그 소중한 마음과 가치를 부정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삶의 여정이 늘 그렇듯 이 문제 역시 단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소중한 관심이 혹은 너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의도치 않게 우리의 회복을 방해하는 그림자가 되기도 합니다. 넘치는 걱정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끊이지 않는 방문과 연락이 꼭 필요한 휴식을 빼앗아가며 심지어는 사소한 말이 와전되어 예상치 못한 오해와 더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몇 사람의 유별난 경험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가진 정문화, 관계에 대한 기대, 그리고 아픔을 대하는 방식 속에서 반복되어 온 보편적인 딜레마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마주쳤을 법한 몇몇 분들의 실제 경험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감정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지키면서도 소중한 관계를 해치지 않는 지혜로운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서울 근교의 한적한 빌라에 혼자 살고 계신 박 여사님의 경험입니다. 박 여사님은 70평생을 부지런하고 정겹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해서 따로 살고 있지만 워낙 활동적이셔서 외로울 틈이 없으셨죠. 아침이면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에 나가시고 오후에는 동네 반상회일에 발벗고 나서거나
이웃들과 텃밭에서 가꾼 채소로 맛깔난 반찬을 만들어 나누시곤 했습니다. 넉넉한 인심 덕분에 동네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그렇게 늘 주변을 살뜰히 챙기시던 박 여사님이 얼마 전 평소 앓고 계시던 만성질환의 경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약을 조절하기 위해 의사의 권유로 며칠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연세도 있으시니 병원에서 며칠 푹 쉬면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입원 수속을 밟으며 생각했습니다. 괜히 여러 사람 걱정시킬 필요 없지. 요즘 세상에 입원했다고 동네방네 소문내는 것도 우습고 조용히 며칠만 있다 나가면 될 거야. 그래서 딱 두 사람, 멀리 사는 딸과 빌라 아래층에 살며 가끔 반찬을 나누던 가장 친한 이웃 동생에게만 입원 사실을 알렸습니다. 별거 아니니 걱정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굳이 말하지 말아줘. 신신당부까지 했죠. 박 여사님은 그저 조용히 치료받고 밀린 잠도 좀 자고 병원밥 먹으며 며칠 쉬다 갈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은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입원 다음 날 오전 병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와 함께 복지관 노래교실 회장님이 환한 얼굴로 들어서셨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어머님, 입원하셨다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어쩐지 어제 교실에 안 보이시더라니. 괜찮으세요? 박 여사님은 얼떨떨했지만 애써 웃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유, 회장님까지 어떻게 아시고 별거 아니에요. 그냥 검사 좀 하려고요.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마치 신호탄이라도 터진 듯 점심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이번에는 반상회 아주머니 두 분이 쏘아왔다는 따끈한 팥죽과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여사님 좋아하는 팥죽 쏘아왔어요. 입맛 없어도 이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오후에는 복지관 뜨개질반 어르신들이 단체로 찾아오셨고 병실은 순식간에 좁게 느껴질 정도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평소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만 나누던 앞동 아주머니까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반찬통을 여러 개 들고 병실을 찾았습니다. 멸치볶음, 장조림, 깨씹, 장아찌, 갓 담근 배추김치까지 병실 안은 순식간에 집에서 싸온 온갖 음식 냄새와 왁자지껄한 사람들의 말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박 여사님은 침대에 편히 누워 쉴 수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방문객들 때문에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아 있어야 했고 어쩌다 입원하셨어요?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세요? 의사 선생님은 뭐래요? 등 걱정 어린 질문들에 몇 번이고 같은 대답을 반복하며 애써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검사 좀 하려고요. 의사 선생님도 별 말씀 없으셨어요. 곧 퇴원할 거예요. 웃는 얼굴 뒤로는 식은땀이 흘렀고 쉬어야 할 몸은 오히려 더 고단해졌습니다. 가져온 음식들은 병실의 작은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도 남아 침대 옆 테이블이며 창가까지 점령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섞인 반찬 냄새가 코를 찔렀죠. 이거 귀한 건데 꼭 드셔야 기운 나요. 우리 어머님이 여사님들이라고 특별히 만드신 거예요. 남기시면 서운해하세요. 정성 어린 마음이 고맙기는 했지만 입맛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되는 환자에게 그 많은 음식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거절하기도 미안해서 조금씩 맛보는 척했지만 결국 다 먹지 못하고 상해서 버려야 하는 음식이 태반이었습니다. 음식을 버릴 때마다 박 여사님은 죄책감마저 느껴야 했죠. 보다 못한 담당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병문안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네요. 면회 시간을 좀 조절하시는 게 좋겠어요. 환자분은 지금 다른 무엇보다 절대 안정이 필요하신데 이렇게 계속 손님 맞이하시다가는 회복이 더뎌지실 수 있어요. 그제야 박 여사님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이 넘치는 관심이 자신에게 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박 여사님의 마음은 실로 복잡했습니다. 아이고, 다들 어떻게 알고 이렇게 찾아오셨을까? 이렇게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고마움과 감동이 밀려오는 한편, 온몸을 짓누르는 극심한 피로감과 제발 좀 그만 왔으면, 나 좀 내버려뒀으면 하는 솔직한 마음이 서로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박 여사님은 나중에 퇴원하시고 나서야 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정말 고맙긴 한데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몸 둘 바를 모르겠더라고. 기운을 차리기는커녕 기운이 더 빠지는 느낌이었어.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더라. 솔직히 너무 힘들었지. 쉬러 병원 온 건데 이게 뭐람 싶더라니까. 박 여사님의 경험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정문화, 특히 음식을 나누며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때로는 어떻게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팔을 걷어붙이고 돕는 것,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은 분명 우리 문화의 아름다운 모습이며 따뜻한 정서입니다. 하지만 그 정의 표현이 때로는 상대방의 상황이나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행해지는 일방적인 베풀매 형태가 될 때 받는 이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입맛도 없고 기력도 없는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쩌면 정성껏 만든 수십 가지의 반찬이나 값비싼 과일 바구니가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몸과 마음의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하고 평온한 시간과 공간일 것입니다. 진정한 관심과 배려는 때로 요란한 표현이나 물질적인 선물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헤아려주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박 여사님을 찾아온 분들의 마음은 분명 따뜻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정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과연 환자의 회복을 돕는 방향으로 표현되었는지, 혹시 내가 이만큼 당신을 생각한다는 자기 위안이나 관계 유지를 위한 의례적인 행동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회복을 위한 쉼이라는 환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게 된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멀리서 조용히 그가 온전히 회복하기를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깊고 사려 깊은 배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번에는 박 여사님과는 또 다른 종류의 곤란함을 겪으신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시다 정년 퇴임하신 분으로 동네에서는 점잖고 반듯한 분으로 통했습니다. 쓸데없는 말 참견하시는 법이 없고 늘 차분하고 이성적인 분이셨죠. 퇴임 후에는 특별한 소일거리 없이 일주일에 두어 번 동네 사랑방에 모여 오랜 친구분들과 고스톱을 치며 소소한 낙을 즐기셨습니다. 그것이 김 선생님의 유일한 사교 활동이자 스트레스 해소 창구였죠.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지만 연세가 있으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오셨는데 얼마 전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면서 작은 용종이 하나 발견되어 간단히 제거하는 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의사는 조직검사 결과도 양호하고 아주 흔한 경우라며 다만 시술 후 하루 정도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고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습니다. 정말 별것 아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간단한 시술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번 날짜가 마침 고스톱 모임이 있는 날과 겹치자 늘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말이 통하고 신중하다고 생각했던 박 씨에게만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박 형, 나 내일 병원에 하루 입원하게 됐네. 별건 아니고 내시경 하다가 용종 때는 간단한 시술인데 혹시 내일 모임에 내가 안 보이거든 다른 친구들한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만 전해주게. 괜한 소리 나오지 않게 말이야. 김 선생님은 혹시나 친구들이 걱정할까봐 그리고 쓸데없는 오해가 생길까봐 딱 거기까지만. 그것도 가장 믿는 친구 한 명에게만 알린 것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는 굳이 알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죠. 그런데 다음 날 고스톱 모임에 나간 박 씨는 다른 친구들이 오늘 김 선생은 왜 안 오나? 하고 묻자 무심코 어쩌면 약간은 자기가 중요한 정보를 안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김 선생? 어제 병원에 입원했다던데 뭐 내시경 하다가 뱃속에 뭐가 있어서 뗐다나 봐. 자세한 건 나도 잘 모르고 아마 박 씨에게는 김 선생님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악의는 없었을 겁니다. 그저 친구의 근황을 전했을 뿐이겠죠. 하지만 그 자세히는 모르지만 뭔가 뗐다더라는 불분명한 정보는 듣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조용한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예상치 못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모임이 파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간 친구들 사이에서 이야기는 조금씩 살이 붙고 각자의 추측이 더해지며 부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이 이때 라는 단순한 사실은 어느새 김 선생 몸이 안 좋다더라. 뱃속에 혹이 있대로 변했고 며칠 지나지 않아 동네 다른 경로당에서는 김 선생한테 큰 병이 생겼다더라. 수술했다던데? 암이라던가? 라는 심각한 이야기로 와전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러게 평소에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더라니라며 근거 없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불과 일주일 만에 김 선생님의 간단했던 용종 제거 시술은 위중한 암 수술로 하루짜리 입원은 장기 투병의 시작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가장 황당하고 기가 막혔던 것은 주말에 집에 찾아온 멀리 사는 김 선생님의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을 때였습니다. 아빠, 오늘 고모한테 전화 왔는데 동네 고스톱 모임 회장님 사모님이 고모 친구분한테 아빠가 큰 수술하셨다고 상태가 안 좋으시다고 연락했대요. 저희한테 왜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딸의 목소리는 걱정과 당혹감 그리고 서운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저 아니다, 별거 아니었다고 되풀이하며 길게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죠. 김 선생님은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체 왜들 이러는 거야?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하는 불쾌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그냥 용종 하나 뗀 거라니까. 아주 간단한 거였다고. 별일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돼. 속으로는 이렇게 수백 번 외쳤지만 이미 온 동네에 퍼져버린 소문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해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동정 어린 눈빛과 조심스러운 질문 공세에 시달려야 했고 그때마다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변명하듯 말하는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 박 씨에 대한 배신감과 서운함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악의는 없었을지언정 그 가벼운 입과 부주의함이 불러온 파장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김 선생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자신의 건강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정보가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동네 사람들의 값싼 가십거리로 전락해버렸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가족들까지 불필요한 걱정과 혼란을 겪게 만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과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깊은 스트레스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내 몸인데, 내 건강인데 왜 남들이 멋대로 재단하고 떠들고 다니는 거야?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지?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어쩌면 불편한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때로는 악의 없이 던진 말 한마디, 확인되지 않은 사소한 정보 하나가 동창회나 취미 모임, 동네 사랑방, 아파트 부녀회 같은 좁고 긴밀하게 얽힌 사회관계망 속에서 얼마나 쉽게 왜곡되고 부풀려져 걷잡을 수 없는 소문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순수한 호기심에서 시작합니다. 혹은 대화의 소재가 필요해서, 때로는 자신이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안다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또는 그저 별 생각 없이 타인의 사적인 이야기를 쉽게 입에 올립니다. 그 과정에서 정보는 쉽게 변형되고 당사자의 감정이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섬세한 고려는 흔히 뒷전으로 밀려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냉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만나 안부를 묻고 웃고 떠들며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나의 가장 민감한 비밀까지 지켜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요. 관계의 표면적인 친밀도와 내밀한 정보를 지켜주는 신뢰도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든 슬픈 소식이든 함부로 입 밖에 내지 않고 묵묵히 내 마음을 지지해주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이 무거운 사람에게만 신중하게 선별하여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소문의 주인공이 되어 김 선생님처럼 깊은 마음고생을 하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어쩌면 내 사생활과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음부터 말을 아끼고 침묵을 선택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형태의 부담감, 바로 마음의 빚 때문에 힘드셨던 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최 할머니가 사시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심 좋기로 소문난 분이셨습니다. 해마다 김장철이면 10폭이 담글 것을 20폭이 담가 아래 윗집 경비실까지 두루 나누시고, 명절이면 혼자 사는 이웃들까지 불러 모아 손수 만든 전이며 잡채를 푸짐하게 차려내시곤 했죠. 누가 몸이라도 아프다고 하면 당장 죽이라도 쏘아다 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야말로 퍼주는 정이 넘치는 우리네 옛 어머니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 최 할머니께서 얼마 전 연세가 드시면서 찾아온 고질적인 퇴행성 관절염으로 결국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수술 자체는 비교적 간단했지만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 회복 기간이 중요했고, 자녀들은 할머니께서 병원에서 충분히 안정을 취하시고 집에서도 한동안 무리하지 않고 조용히 요양하시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할머니 본인도 이번만큼은 수술 핑계대고 좀 편히 쉬고 싶다는 생각을 내심하셨고요. 하지만 최할머니의 입원 소식은 아파트 분여회와 반상회 라인을 통해 삽시간에 단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평소 할머니께 크고 작은 신세를 졌다고 생각했던 이웃들은 너도 나도 할머니를 찾아뵙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여겼죠. 종합병원 6인실 병실 문턱은 금세 닳을 지경이었습니다. 찾아오는 이웃들의 손에는 저마다 정성껏 고른, 보기에도
탐스러운 과일 바구니나 어르신들께 좋다는 값비싼 홍삼 진액 세트, 몸에 좋다는 배도라지즙 같은 건강 보조식품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병실 한쪽 구석은 금세 선물들로 가득 찼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건네는 위로의 말들 속에 뼈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겠지만 유독 할머니의 평소 역할을 상기시키며 빠른 복귀를 바라는 듯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할머니, 얼른 쾌차하셔서 올가을에도 맛있는 총각김치 담가주셔야죠. 작년에 주신 거 정말 맛있었어요. 할머니 안 계시니 단지가 영 허전해요. 얼른 기운 차리시고 나오셔서 부녀회 일도 좀 돌봐주셔야 해요. 다음 달 반상회 때는 할머니 표 잡채 꼭 먹고 싶어요. 미리 예약합니다. 등등. 마치 할머니의 쾌유가 단순히 건강 회복을 넘어 이전처럼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베풀어주고 봉사하는 역할로의 즉각적인 복귀를 의미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최 할머니는 애써 웃으며 알았어요. 얼른 나아서 해줄게요.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진짜 심적인 부담감은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와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수술 부위가 완전히 아물지 않아 뒤뚱거리며 걷기도 힘들고 예전처럼 부엌에 오래 서 있거나 무거운 것을 들기도 힘든 상태였지만 이웃들의 은근한 기대와 요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한 이웃은 대뜸 할머니, 올해 김장은 언제 하실 거예요? 저희 집도 작년처럼 좀 부탁드리려고 미리 말씀드려요. 라고 김칫국부터 마시는 소리를 했고, 부녀회장은 조만간 아파트 화단 가꾸기 행사를 크게 할 건데 경험 많으신 할머니께서 꼭 좀 나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해 주셔야 일이 된다며 당연하다는 듯이 부담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젊은 세댁은 할머니 표식회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런데 혹시 지금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냐며 빈통을 들고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최 할머니는 찾아오는 이웃들을 예전처럼 살갑게 맞이하려 했었지만 몸도 마음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아직 나도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하는 생각과 함께 병문안 때 받은 그 수많은 선물들과 그 속에 담긴 기대들, 그리고 퇴원 후에도 당연하다는 듯이 이어지는 이웃들의 요구들이 마치 거대한 그물처럼 자신을 옥죄어오는 듯한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빚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김장 걱정, 아파트 행사 걱정, 이웃들에게 베풀어야 할 정에 대한 걱정까지 떠안아야 하는 현실이 숨막히게 버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처음 병문안을 받았을 때 느꼈던 내가 이웃들에게 헛살지는 않았구나 하는 고마움과 뿌듯함은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그 자리를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만약 제대로 못 갚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최할머니는 혼자 있을 때면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며 되뇌었습니다. 받을 땐 참 고마웠지. 근데 이게 다 마음의 빚이야, 빚. 저걸 다 언제, 어떻게 갚는다. 몸도 아직 이렇게 성치 않은데 벌써부터 이걸 다 갚을 생각을 하니. 아, 피 캄캄하네. 차라리 받지를 말 걸 그랬나? 최할머니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 특유의 정문화와 그 이면에 존재하는 주고받는 관계의 역학, 그리고 그 속에서 파생되는 마음의 빚이라는 보이지 않는 부담감의 무게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이나 선물을 받으면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로 보답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사회적 압력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호성의 원칙은 공동체의 유대감을 다지고 서로 돕고 사는 따뜻한 문화를 만드는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최할머니의 경우처럼 회복 중이거나 경제적,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심리적 부채로 작용하며 오히려 관계를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값비싼 건강보조식품이나 크고 화려한 과일 바구니처럼 성의의 크기가 눈에 보이는 선물일수록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도 이 정도는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더 크게 느끼게 마련입니다. 또한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는 관계를 확인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의례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제때 혹은 제대로 답하지 못할 경우 상대방에게 서운함을 주거나 심지어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마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결국 고마움으로 시작했던 감정이 어느새 부담감과 불안감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빛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진정한 배려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상대방이 처한 상황과 감정을 먼저 헤아려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 자체를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것, 즉 마음의 빚으로부터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일 수 있습니다. 아프거나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화려한 선물보다 그저 진심 어린 위로의 말 한마디 혹은 아무것도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고 묵묵히 그의 회복을 지지하며 기다려주는 마음이 더 큰 힘과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선물을 아예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상대방이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을 정도의 작고 소박한 성의를 표하는 것이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최할머니의 깊은 한숨은 우리에게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속삭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눠볼 이야기는 어쩌면 앞선 사례들과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아플 때 겪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 바로 자기 결정권과 인간적인 존엄성에 관한 이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회장님은 젊은 시절 맨손으로 시작해 평생을 중소기업 사장으로 또 회장으로 불리며 누구보다 치열하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오신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늘 카리스마 넘치고 한번 결정한 일은 반드시 밀어붙이는 강한 추진력과 명확한 판단력으로 주변의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아왔죠. 그런 이 회장님께서 얼마 전 자택에서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함께 가벼운 뇌졸중 상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의 빠른 조치와 병원의 적절한 치료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심각한 마비는 피했지만 약간의 언어장애와 오른쪽 팔다리의 경미한 불편함이라는 후유증이 남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평생 건강 하나는 자신했던 회장님 본인의 충격이 컸고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병환에 자녀들의 걱정은 그야말로 태산 같았습니다. 효심 깊은 자녀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아버지를 최고로 잘 모시겠다며 발벗고 나섰습니다. 문제는 그 잘 모시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혹은 조금이라도 불편하실까봐 걱정이 너무 앞선 나머지 자녀들은 이 회장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마치 아버지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린아이나 판단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인 것처럼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하고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예약과 일주일에 3번 있는 재활치료 스케줄은 자녀들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했고, 회장님이 조금이라도 피곤한 기색을 보이거나 가기 싫어하시면 아버지, 그래도 가셔야 빨리 나아요 라며 거의 강제로 차에 태워 모시고 갔습니다. 매일의 식단 역시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라는 명목 아래 자녀들이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콜레스테롤 높아서 안 돼요. 나트륨 많은 짠 음식은 절대 안 됩니다. 기름진 건 입에도 대지 마세요 라며 회장님이 평소 좋아하시던 얼큰한 찌개나 고소한 부침개 같은 음식은 구경조차 하기 힘들어졌죠. 식사 시간마다 자녀들은 옆에 앉아 이건 드시면 안 된다, 이것만 드셔야 한다며 사사건건 간섭했습니다. 회장님의 오랜 친구나 은퇴 전 사업 파트너가 안부를 묻고 문병을 오겠다고 연락해도 자녀들은 아버지께서 지금은 안정이 필요하세요. 면회는 당분간 어렵습니다 라며 임의로 방문을 막거나 시간을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심지어는 평생 자신의 돈을 직접 관리하며 경제적으로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한 번 한 적 없던 회장님의 통장과 인감까지 가져가 관리하며 아버지,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라면서 마치 아이에게 주듯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액수의 용돈을 드리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이 회장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핥히고 아프게 했던 것은 자녀들이나 의사가 회장님 본인을 바로 앞에 두고도 마치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혹은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의 건강 상태나 치료 계획, 예후, 심지어는 앞으로의 거취나 간병 문제 등을 자기들끼리만 심각하게 의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 아버지께서 앞으로 혼자 생활하시는 건 완전히 무리겠죠? 아무래도 요양원에 모시는 걸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 같아요. 24시간 돌봐줄 간병인을 붙이는 게 최선 아닐까요? 재활치료를 좀 더 강도 높게 하면 좋아질 가능성은 있나요? 이 회장님은 분명히 귀로 듣고 있고 머릿속으로는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말하고 싶은데도 대화는 늘 그분을 철저히 소외시킨 채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회장님은 스스로 생각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그저 자녀들의 보살핌과 처분만을 기다려야 하는 수동적인 돌봄의 대상일 뿐 자신의 남은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존엄한 주체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듯 했습니다. 이 회장님은 처음에는 자녀들의 극진한 정성과 간호의 고마움을 느꼈지만 시간이 갈수록 숨막히는 답답함과 함께 깊은 무력감, 그리고 인간적인 모멸감마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의지대로 세상을 헤쳐왔고 명료한 정신으로 수많은 결정을 내리며 살아온 분에게 하루아침에 모든 결정권을 빼앗기고 온전한 판단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 것은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겪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속으로 울분을 삼켰습니다. 내가 아직 정신이 멀쩡한데 발다리가 좀 불편하고 말이 어눌해졌다고 해서 내 머리까지 어떻게 된 건 아니란 말이다. 내 몸이고 내 인생인데 왜 너희들이 나를 빼놓고 너희들 멋대로 결정하는 거냐.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나는 아직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말할 수 있단 말이다. 하지만 후유증으로 어눌해진 발음 때문에, 혹은 아버지는 이제 잘 모르신다는 자녀들의 완고한 태도 때문에 그분의 간절한 외침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회장님은 점점 바깥 출입도 거부하고 말수도 줄어들고 자녀들이 주는 대로 먹고 하라는 대로 재활치료를 받는 과거의 총명하고 활기찼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그저 생기 없는
무기력한 노인이 되어갔습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왜 기운을 못 차리실까? 왜 저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 우울해하실까 하며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했지만 정작 그들이 아버지의 육체적 건강을 챙긴다는 명목 아래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소중한 인간적인 존엄성과 자율성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회장님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와 가정 안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그러나 쉽게 간과되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다는 것이 과연 한 사람의 존엄성과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 즉 자기 결정권마저 당연히 포기해야 함을 의미하는 걸까요?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난 이 시대에 우리는 돌봄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몸이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의 방식, 치료 방법, 심지어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가 있으며 존중받아야 할 고유하고 존엄한 인격체입니다. 자녀들의 과잉 보호와 통제는 분명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의도가 항상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지나친 통제와 일방적인 결정,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라는 명목 아래 무시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와 소외감을 안겨주고 자존감을 훼손하며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의지마저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정신적인 노화를 더욱 촉진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효도를 좋은 음식을 해드리고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해드리며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지원하는 물질적인 봉양이나 육체적인 간병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효도는 어쩌면 그러한 물질적인 것 이상으로 부모님을 여전히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끝까지 존중하고 그분들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크고 작은 선택들을 귀담아 듣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자녀의 책임감 있는 노력과 그분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려는 섬세한 마음 사이에서 현명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 일방적인 돌봄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며 함께 결정해 나가는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고령화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효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결국 아픈 사람에게 그리고 나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적 처치나 편리한 물질적 지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 힘겨운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나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내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기지 않았다는 최소한의 안정감, 그리고 나의 의지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믿음. 그것이 어쩌면 값비싼 약이나 최첨단 치료법보다 더 강력한 치유의 동기와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이 회장님의 깊은 상실감과 침묵은 우리에게 무겁게 그리고 절실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존중이야말로 모든 진정한 돌봄의 시작이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마지막 가치인 것입니다. 자, 박 여사님, 김 선생님, 최 할머니, 그리고 이 회장님의 이야기까지 우리는 오늘 네 분의 각기 다른, 하지만 결국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경험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병상에 누워 몸과 마음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정작 병마와 싸우는 것만큼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관계의 문제, 알림의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알리자니 박 여사님처럼 끊이지 않는 병문안과 넘치는 관심에 쉴 틈을 빼앗길까 두렵고, 김 선생님처럼 사소한 말이 와전되어 원치 않는 헛소문의 주인공이 될까 걱정됩니다. 최 할머니처럼 고마움이 어느새 부담스러운 마음의 빚으로 돌아올까봐 겁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끙끙 앓자니 이 회장님의 자녀들처럼 나중에 왜 말하지 않았냐는 원망을 들을까봐, 혹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기댈, 곧 없는 외로운 투병이 될까봐 두려운 마음 또한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외줄타기를 하듯 아슬아슬한 이 상황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회복에 필요한 절대적인 평온함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나를 아끼는 소중한 사람들의 진심 어린 걱정과 사랑을 현명하게 받아들이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핵심은 알리느냐 마느냐의 단순한 흑백 논리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누구에게, 언제, 그리고 어디까지 알릴 것인가를 내 상황과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스스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보다 섬세하고 지혜로운 정보 관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 건강과 내 삶에 대한 정보의 주도권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쥐고 상황에 맞게 능동적으로 소통의 범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정보 공개 수준의 의식적인 조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알릴지를 선별했다면 그 다음은 그들에게 어디까지 이야기할 것인가, 즉 정보의 깊이와 구체성의 수준을 스스로 통제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핵심 가족이나 신뢰하는 친구에게조차 내 병명, 정확한 검사 결과, 수치, 구체적인 치료 계획의 세부사항, 예상되는 예후까지 마치 의료 보고서를 제출하듯 속속들이 다 보고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건강 정보는 당신의 가장 민감하고 본질적인 개인 정보이며, 그것을 누구에게, 언제, 어디까지 공개할지는 전적으로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가깝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묻는다 할지라도 당신이 불편하거나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때로는 건강검진차 며칠 입원하게 됐어요. 다행히 결과는 괜찮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라거나, 몸살 기운이 심해서 며칠 푹 쉬어야 할 것 같아요. 회복되는 대로 다시 연락드릴게요. 정도의 간략하고 일반적인 정보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 병명이 뭐냐 등 구체적인 질문을 받는다면 아직 검사 중이라 확실하지 않아요. 결과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라며 답변을 유보하거나, 의사 선생님께서 자세한 말씀보다는 푹 쉬는 게 중요하다고 하셔서요 라며 화제를 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혹은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지금은 좀 복잡해서 나중에 편할 때 이야기할게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정보 공개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질문 공세나 걱정스러운 눈빛에 떠밀려 당신이 원치 않는 정보까지 술술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수준에서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공유하십시오. 이는 결코 무례하거나 비밀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의 프라이버시와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당신은 당신 이야기의 작가이자 편집자입니다. 어떤 내용을 얼마만큼 보여줄지는 오롯이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도 현실적으로 정말 주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맞습니다.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당장 어린 손주를 하원시켜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홀로 계신 노부모님의 식사를 며칠간 챙겨드릴 수 없거나 집에 혼자 남겨진 반려동물의 끼니와 산책이 걱정되거나 혹은 장기적인 투병으로 인해 만만치 않은 간병비나 생활비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마냥 비밀을 지키고 침묵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 역시 앞서 말씀드린 선별적 알림과 정보관리 원칙이 핵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막연한 사실을 무작정 온 세상에 알리며 누구든 나 좀 도와줘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며 나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 즉 핵심 가족이나 신뢰관계 그룹에 속한 단 한 명을 공식적인 소통 창구 혹은 지원 관리자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체적인 어려움과 현재 가장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 지정된 한 사람에게만 상세하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소통 창구 역할을 맡은 사람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그 도움이 필요한 시기와 내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공개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조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 돌봄이 필요하다면 평소 아이와 친하고 시간이 가능한 자녀의 친구, 엄마나 가까운 친척에게만 연락하여 부탁하는 식이죠.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조심스럽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자 본인은 여러 사람에게 일일이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부탁해야 하는 엄청난 에너지 소모와 감정적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동시에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으면서도 꼭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 요청의 채널을 단일화하고 정보의 흐름을 내가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통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회복 과정에서 피하고 싶은 혹은 부담스러운 병문안이나 선물을 정중하게 그러면서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미리 마음의 준비와 함께 몇 가지 표현을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문화의 특성 상정을 생각해서 거절하는 것이 참 어렵고 때로는 무례하거나 인정 없어 보일까봐 주저하게 되지만 지금은 당신의 건강과 회복이 그 어떤 사회적 관습이나 체면 유지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을 단호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은 면역력이 매우 약한 상태라 외부인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신신당부하셔서요. 찾아주시려는 그 따뜻한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나중에 건강한 모습으로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와 같이 의료진의 권고를 이유로 드는 것은 상대방도 쉽게 반박하기 어려운 정중하면서도 효과적인 거절 방법입니다. 혹은 찾아주시려는 마음만으로도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지금은 제가 통증 때문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고 기운이 없어서 혹시 오셔도 제대로 대접해드리지 못할 것 같아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한 마음입니다. 부디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현재의 어려운 상태를 이야기하며 양해를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선물을 가져오셨을 경우에는 아이고, 이렇게 귀한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뭘 따로 챙겨 먹거나 할 상황이 못 되네요. 그 따뜻한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부디 부담 갖지 마시고 괜찮으시다면 도로 가져가셔도 정말 괜찮습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정중히 사양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절하는 것에 대해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회복 과정을 스스로 보호하고 당신에게 가장 좋은 방식을 선택할 완전한 권리가 있으며 건강한 관계는 이러한 솔직하고 정중한 거절 또한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때로는 침묵과 비밀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차갑거나 이기적이거나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몸과 마음이 가장 취약한 시기에 회복이라는 가장 중요한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와 감정적 혼란, 그리고 관계에서 올 수 있는 잠재적 갈등으로부터 나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매우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자기 보호 전략이며 자신의 한계와 필요를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존중하는 성숙한 자기 관리의 표현입니다. 회복이라는 가장 중요한 목표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안전하고 평온한 울타리를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는 깊은 잠을 잘 수 없듯이 불필요한 관심과 간섭,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정보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과감하게 문을 닫고 전화를 받지 않고 외부 세계와 잠시 거리를 둔 채 침묵 속에서 오롯이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성숙한 인격과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면 나의 이러한 신중한 선택과 때로는 필요한 침묵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해 줄 것입니다.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줘. 그때까지는 방해하지 않고 기다릴게.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내 편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 혹은 그들의 서운함이 염려된다면 잠시 그들의 목소리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음소거해도 괜찮습니다. 그들의 감정까지 내가 모두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소중한 건강과 평안이니까요. 지혜로운 자기 보호는 결코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온전히 지키고 회복하여 궁극적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자 권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박 여사님, 김 선생님, 최 할머니, 그리고 이 회장님의 이야기를 통해 아프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어쩌면 조금은 씁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넘치는 관심이 오히려 회복을 방해하는 소음이 되고,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걷잡을 수 없는 소문으로 부풀려지며 따뜻한 정이 어느새 부담스러운 마음의 빚으로 변질되고, 심지어는 가족의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소중한 자율성과 존엄성마저 침해당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어쩌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많은 통념들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합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당연히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고,
병문안은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미덕이며 아픈 사람은 주변의 모든 관심과 걱정을 감사히 받아들여야 하고 나의 상태를 궁금해하는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했듯이 때로는 가장 좋은 약이 시끌벅적한 위로나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함과 고요함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관심과 사랑은 때론 물리적인 거리두기, 즉 한 걸음 물러나 상대방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주고 그가 스스로 회복의 리듬을 찾아갈 수 있도록 묵묵히 지지하며 기다려주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러니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의 모든 관심과 질문, 그리고 기대를 미소로 응대하며 만족시켜야 하는 착한 환자, 모범적인 투병인이 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살피고 그들의 성의를 무시하지 않으려는 당신의 선하고 배려 깊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누구의 시선이나 평가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의 내면의 평안과 온전한 회복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을 최우선으로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자 권리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이나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소중한 누군가가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병상에 누워 있거나 힘겨운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잠시 주변의 복잡한 소음에서 벗어나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상황을 누구에게 알리고 싶은가? 그리고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알리고 싶은가? 이 알림이 과연 나의 회복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까? 아니면 오히려 더 큰 번거로움과 마음의 짐을 가져오게 될까? 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기대로부터 자유롭게 오롯이 나 자신만을 위해 충분히 쉬고 온전히 회복할 권리가 있지 않은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 답에 따라 때로는 침묵을 선택하고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어 정중하게 경계를 설정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야말로 외부의 혼란과 불필요한 소모로부터 소중한 나 자신을 지키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여정의 진정한 시작일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나약함이나 회피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존중하는 강인함의 표현이며 스스로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용기 있는 발걸음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할 인간적인 존엄성의 핵심일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플 때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움을 구하며 함께 이겨내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가능한 한조용히 비밀을 지키며 혼자만의 힘으로 혹은 최소한의 도움만으로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시나요? 물론 정답은 없을 것입니다. 각자의 성향과 처한 상황, 그리고 관계의 깊이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겠죠. 혹시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와 비슷한 경험, 혹은 전혀 다른 특별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병문안을 갔다가 혹은 병문안을 받으면서 느꼈던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나 아픈 사실을 알리거나 혹은 숨기면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반대로 큰 힘이 되었던 순간들, 혹은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만의 지혜로운 대처 방안이 있다면 아래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진솔한 이야기가
지금 비슷한 고민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깊은 공감과 따뜻한 위로를 주고 어쩌면 막막한 상황 속에서 현명한 대처법을 찾는데 큰 도움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며 함께 성장하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삶의 후반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소 무겁고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주제였지만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한 번쯤은 마주하거나 고민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함께 깊이 생각하고 지혜를 나눌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함께 앞으로 혹시 당신이나 당신의 소중한 사람이 마주하게 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혜와 따뜻한 위로를 더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채널 삶의 후반부 이야기는 앞으로도 우리 삶의 후반부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관계의 문제, 건강의 어려움, 그리고 삶의 의미와 성찰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의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저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늘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